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관리도의 제7강은 성능 및 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관리도의 오시곡선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리도의 검출력 개념과 측정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계적 품질관리 전체에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7강의 첫 번째 주제는 관리도의 오시곡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샘플링 검사와 마찬가지로 관리도의 성능을 표현하는 곡선을 오시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샘플링 검사와 동일하게 합격, 즉 검출되지 않을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도의 오시곡선은 검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역시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검출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시곡선은 검출하지 못할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문제 특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은 관리도가 뭐냐 하면 오경보가 없어야 됩니다. 오경보가 없다는 얘기는 일종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종 오류가 없으면서 공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이상 상태를 인지시켜주는 관리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검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관리도의 오시곡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출력은 관리 한계에 폭과 한계가 있으니까 관리 한계나 폭의 산포가 크면 그만큼 검출력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 상태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오시곡선의 확률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고요. 반면에 관리 한계의 폭이 작아지면은 오시곡선의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검출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한계 및 산포가 커질수록 관리 한계 내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므로 부분군의 크기가 작을수록 검출력이 나빠지고 즉 오시곡선이 좋아지고 반면에 부분군의 크기가 커질수록 검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부분군의 크기가 커지면 오시곡선이 가파르게 된다 그랬죠. 실제로 가파라지고 있죠. 그런데 관리도에서 왜 N 이퀄 5인 관리도를 많이 그리냐 하면은 지금 오시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 때와 7일 때와 9일 때 오시곡선의 차이는 그다지 이렇게 크지 않죠. 시체말로 가성비가 많이 좋아지지 않죠. 차라리 부분군의 크기를 한 5개 정도로 하고 좀 더 자주 뽑는 것이 한꺼번에 부분군의 주기를 길게 하고 많이 뽑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차원에서 부분군의 크기 5인 관리도를 권장을 하는 거죠. 예, 학습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알바이도의 오시곡선입니다. 알바이도의 오시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2일 때고요. 4일 때 증가하니까 검출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6일 때와 9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일 때, 6일 때, 9일 때입니다. 즉 처음에는 오시곡선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5, 6개가 증가하면서부터는 떨어지는 폭이 조금 둔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내 변동을 체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한 5개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 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부분군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부분군의 크기를 크게 하고 주기를 낮추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임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도는 부분군의 크기가 4 내지 6인 관리도가 많이 권장이 되고 차라리 좀 주기를 단축해서 검출력을 올리는 쪽을 권장한 이유가 바로 이 오시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7강의 두 번째 테마는 관리도의 검출력 계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리도의 검출력 계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평균치 관리도를 중심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이거 외에도
P나 X 관리도 등이 약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반드시 3포가 관리 상태라는 조건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3포가 관리 상태가 아니면은 이 평균치 관리들은 치우침을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3포가 이상 상태면 치우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 이상 상태예요. 즉 사람을 따지면 몸이 아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병을 고치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무선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이상은 치우침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프로세스 자체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치우침이 있든 없든 셋업을 다시 해야 되니까 평균치 관리도가 얼만큼 치우쳤냐는 게 아예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됐던 이 평균치 관리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분명히 3포는 관리 상태다라는 것이 기본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X 관리도도 마찬가지죠. 네, 이 X바 관리도의 검출력 문제는 3포가 관리 상태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8대 규칙이나 민감도를 올리는 관리도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순수하게 X바 관리도의 검출력만 계산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검출력 계산을 임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시다 보면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표와 수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관리 한계가 정해집니다. 즉 UCL과 LCL이 정해졌죠. 그런데 평균치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평균치에 치우침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평균치가 얼마나 변했냐 하는 건데, 얘가 뮤인데요. 얘는 뮤 플러스 1시그마만큼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 부적합이 나타나게 되죠. 예, 이것이 바로 1마이너스 베타, 즉 검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마이너스 베타는 검출력을 뜻한다라고 통계학에서 이미 배웠죠. 그런데 참고로 검출력은 부적합 확률과 달라서 UCL을 벗어나거나 LCL을 벗어나는 경우지 UCL과 LCL을 동시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R 관리도는 관리 상태라고 그랬죠. 그 R 관리도는 관리 상태니까 시그마 W는 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치우침이 발생하는데, 치우침은 위와 아래로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치는 한 방향으로 변하죠. 그러면 반대 방향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는 있죠, 확률적으로. 근데 그게 문제는 일종오류라는 거죠. 예, 일종오류 알파가 검출력은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상태에서 검출력은 한쪽 방향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반대쪽은 계산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검출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마이너스 베타는 프로 타점 X바가 UCL을 벗어난다, 이게 해야 되겠죠. 타점 X바가 UCL을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검출력이 되겠죠. 이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바를 무시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평균이 변했으니까 뮤 다시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X바 관리도니까 시그마 X바가 되겠죠. 그러면 UCL도 마찬가지로 UCL 마이너스 뮤 다시 시그마 X바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얘는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표준정규분포니까 G죠. 그러면 프로 G는 UCL은 기본적으로 뮤 플러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X바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뮤는, 뮤 다시는 기본적으로 뮤 플러스 1 시그마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체는 시그마 X바니까 시그마 퍼 루트 n이 되겠죠. 자, 이때 n은 4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뮤하고 뮤는 약분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2분의 3이니까 1.5 시그마고, 여기서 시그마를 빼면은 0.5 시그마가 되죠. 밑에도 당연히 0.5 시그마가 되니까 이게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G는 1보다 크다,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G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0.1587이 되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의 검출력은 15.87%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검출력 계산은 이와 같이 실제로 평균치의 정규근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면에 X관리도에서 1시그마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X관리도와 X관리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역시 기본적으로 뮤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로 1시그마가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타점 x가 UCL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도 무시하고요. UCL도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G가 되죠. 그러니까 프로 G는 UCL은 mu 플러스 3시그마가 되고요. mu 다시는 똑같이 1시그마가 변했으니까 mu 플러스 시그마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가 이도니까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고 나면 2시그마가 되고 나누니까 G는 2.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0.0228이 됩니다. 그러니까 X바 관리도는 0.1587인데 반면에 X 관리도는 0.0228이니까 검출력의 차이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바 관리도가 X 관리도보다도 검출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분군에서 하나의 시료를 취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시료를 취하는 것이 당연히 검출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X 관리도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X바 관리도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검출력을 이용해서 탐지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지력이 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검출력이라는 것은 한 점을 타점했을 때 탐지할 확률을 검출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상태에서 K점을 타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5점 정도를 타점했을 때까지 공정의 이상 상태를 탐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이것도 검출력이라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탐지력 또는 탐지할 확률이라고 보통 문제에 출제를 합니다. 근데 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일단 관점이 좀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접근하는 방식은 이항분포의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이때 그 검출력 1마스 베타를 기본적으로 검출할 확률 P라고 놓고요. 반면에 검출하지 못할 확률, 즉 베타죠. 그것을 1마스 P라고 합니다. 즉 P는 1마스 베타가 되고요. 1마스 P는 베타로 하여서 이항분포로 이 탐지력을 계산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 공정평균이 mu 플러스 x시그만큼 치우쳤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검출력을 P로 놓고 K점을 타점했을 때 검출 확률과 검출하지 못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검출 확률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고 검출하지 못할 확률은 x가 한 점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프로 x는 이퀄 0으로 구하죠. 즉 이와 같은 공식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1-K번 타점했는데 하나도 검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고요. 1마스 베타, 즉 얘가 P가 돼서 여기서 하나도 검출하지 못했고요. 베타에서는 K점이 나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1-베타 K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K점 타점했을 때의 검출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BK는 K점 타점하고도 검출하지 못할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검출력에 대해서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분군의 크기를 n=4인 관리도로 공정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이때 공정 평균이 1시그마 상측으로 치우쳤네요. 이럴 경우에 5점으로 변화를 탐지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먼저 이 자체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검출력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확률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1시그마 치우쳤을 때 벗어난 확률이 얼마인 줄 알아야 탐지력을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것은 X바 관리도니까 X바가 UCL을 벗어날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G는 UCL 마이너스 mu 다시 이거는 X바 관리도니까 시그마 X바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UCL은 mu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4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n이 4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u는 1시그마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X바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4가 되죠. 그러면 약분을 하고 나면 이쪽이 0.5 시그마가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G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587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5점으로 탐지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5점으로 탐지를 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LP가 되겠네요. 즉 한 점도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X바가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항분포상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타점 X가 확률 변수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X바라고 써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이항분포에는 그런 표현은 안 쓰죠. 네, 그래서 이건 이항분포의 원리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점인데 하나도 탐지를 못한다. 근데 검출력은 1587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벗어나는 거니까 하나도 안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반면에 1-0.1587에서는 몇 점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5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0.42146이 되네요. 즉 5점을 찍어도 검출하지 못할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42% 정도다. 그러니까 검출될 확률이 한 6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통계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도가 끝나는 마당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통계학 샘플링 검사 관리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참 암기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가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자, 알파, 베타가 증가를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반대 관계죠. 즉 알파가 증가하면 베타는 감소한다. 이런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미 배운 대로 전수 검사를 하게 되면 알파도 제로, 베타가 제로가 된다. 즉 통계적 과정이나 샘플링 검사나 관리도나 표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샘플을 중심으로 하는 함수니까 전수 검사로 들어가면 이건 당연히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관계도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즉 알파, 베타를 동시에 줄이는 방법은 전수 검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지만 N과 C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씩 먼저 뜯어보고 종합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관계에서 많이 나온 것이 신뢰 구간입니다. 자, 신뢰 구간은 Z0.975, 즉 이것이 1-2분의 알파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 범위가 신뢰 구간입니다. 이 신뢰 구간이 바로 베타를 얘기하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베타는 합격력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증가하면, 즉 이 구간이 증가하면 베타는 증가합니다. 신뢰 구간이 증가되는 방법이 시그마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증가시키면 신뢰 구간이 커지죠. 또 하나가 뭐냐면 신뢰 계수가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거겠죠. 신뢰 계수가 증가해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신뢰 계수의 이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값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알파가 작아지면 이 값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이거 반비례하면 알 수가 있죠. 반면에 n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n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n이 증가하면 알파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반대니까 얘가 감소해야만 얘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는 오시곡선에서 나옵니다. 오시곡선에서는 n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되죠. 즉 불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가 증가하면요. 기본적으로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C가 증가하면 55선은 완만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관리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폭 대신에 관리도에서는 UCL, LC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UCL과 LCL 폭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률이 증가하죠. 그래서 UCL과 LCL이 폭이 증가하면, 즉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로 가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무조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베타 X바라고 하죠. 베타니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X바도 증가를 하면 얘도 증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건 뭐냐 하면은 검출력에서 여기를 뮤제로라고 해보죠. 뮤, 제로. 근데 뮤가 이 거리에서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불합격률이 증가하는 거죠. 불합격률은 누구예요? 얘죠. 그러니까 뮤 마이너스 뮤 제로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 다 뭘로 움직입니까? 예, 전부 다 보면은 베타와 대부분이 같이 움직이고요. 알파랑 같이 움직이는 것은 N과 평균치 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파랑 같이 움직이고 나머지는 모조리 이쪽으로 같이 움직이는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여기 보면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시읒, 시그마, 시읒, C. 물론 AC도 마찬가지고요. UCL, LCL, 2시그마에서 3시그마. 그리고 베타 X바. 이건 뭐 베타 같은 베타니까 보통은 전부 시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베타 V. 그래서 하게 되면 숫자로 따지면 18이 되죠. 그냥 숫자 18로 연결시켜서 외우던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외우던지 아니면 N과 뮤 마이너스 뮤 제로만 알파로 움직인다. 이렇게 외우시던지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무조건 객관식 시험 문제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건 뭐 주관식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객관식에서 나오니까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만사불의 그러니까 18로 외우던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외우던지 이 두 가지만 알파로 움직인다. 이렇게 외우던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하 한 문제 이상은 맞을 거예요.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